안녕하세요. 잠잘 때 듣는 재미있는 이야기 달림 책방입니다. 오늘은 10편의 이야기와 수면 음악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웃을까요? 웃음 지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지 하고 생각해 보면, 글쎄요. 요즘 내가 언제 웃었지? 하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생각보다 웃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은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예쁘게만 느껴진답니다. 우리 삶 속에 웃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누구나 웃으며 살고 싶은 마음은 늘 가지고 있답니다. 오늘 밤은 웃음이 가득해지는 똥 이야기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벌써부터 웃고 있지요. 우리 옛 이야기에는 똥을 주제로 한 재미있는 설화가 아주 많답니다. 저 역시 낭독하며 너무 재밌게 웃었습니다. 웃고 나니 기분도 좋아졌고요. 재미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즐거워지는 것처럼요. 기분 좋은 잠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할아버지와 똥된장.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먼 곳으로 시집 장가를 보내고 단둘이 지냈답니다. 할아버지는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 장에 내다 팔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잘 팔리지 않아서 끼니를 거르는 날이 더 많았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늘 먹을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갑자기 똥이 마려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게를 놓아두고 집에 가서 똥을 누고 올 수도 마려운 똥을 참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바지에 싸겠는걸. 도저히 안 되겠다. 할아버지는 참다 못해 풀숲에 들어가서 바지를 내리고 똥을 누웠습니다. 아, 시원하다. 할아버지는 나뭇잎으로 밑을 닦고 자신이 눈동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누가 산에 왔다가 이 똥을 밟기라도 하면 어쩌지? 똥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어. 할아버지는 국리 끝에 똥을 나뭇잎으로 싸서 산골짜기에 있는 개울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나뭇잎으로 싼 똥은 물살을 타고 아래쪽으로 떠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 앞 개울까지 흘러갔답니다. 한편 개울가에서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개울물에 헹구고 있던 할머니는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저게 뭐지? 나뭇잎으로 싼 것이
떠내려오네. 할머니는 빨래를 하다 말고 그 이상한 물건을 건졌습니다. 나뭇잎을 벗겨내자 노르스름한 덩어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웬 된장이지?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걸 알고 산신령님이 보내주셨나? 할머니는 된장이 생겨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허허허, 영감이 산에서 돌아오기 전에 빨리 집에 가서 된장국을 끓여야겠다. 할머니는 빨래를 서둘러 끝내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 개울에서 건진 된장으로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국이 다 끓어갈 때쯤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영감, 하루 종일 나무 하시느라 시장하시지요. 맛있는 된장국 끓여 놓았으니 잠시만 기다리시구려. 알았소. 할아버지는 손과 발을 씻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오랜만에 할멈이 끓인 된장국 맛 좀 볼까?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국을 한술 떠 먹어보았습니다. 으액, 된장국 맛이 왜 이래? 할아버지가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소리치자 할머니도 된장국을 먹어보았습니다. 아이고, 된장 맛이 아니라 똥맛이네. 할머, 대체 무슨 된장으로 국을 끓인 게요? 글쎄,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나뭇잎에 쌓인 된장이 떠내려오길래. 뭐라고? 할머니 말을 듣자마자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그거 된장이 아니라 내가 산에서 눈똥이란 말이요. 예? 그럼 이게 똥된장이란 말이에요. 할머니는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했답니다. 흉내 내려다 똥 싼 아이. 옛날에 한 아이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상갓집에 문상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똑똑하지 못해 심부름을 잘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도 그 집에 문상을 가신단다. 그러니 너는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된다. 알겠지? 예, 아버지. 아이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할아버지를 보고 똑같이 흉내만 내면 되는데 뭘?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옆집 할아버지와 함께 상갓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앞장서고 아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냇가가 나왔습니다. 냇가에는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밟으며 냇물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발을 헛디뎌서 그만 한쪽 발이 물에 빠져 바지가 젖었습니다. 아이는 이 광경을 보고 자신도 한쪽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바지도 물에 젖어 축축해졌습니다. 냇물을 건너자 논두렁을 따라 길이 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논두렁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길가에 있던 개구리들이 사람의 발소리에 놀라 논두렁 아래로 펄쩍펄쩍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미처 피하지 못한 개구리 한 마리가 그만 할아버지의 발에 밟혔습니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얼른 발을 떼자 개구리는 비틀거리며 논으로 기어갔습니다. 아이는 이 광경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잰 걸음으로 다가가 풀숲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한 마리를 찾아내 살짝 밟았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초상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따라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컸던 할아버지는 방의 문턱을 넘다가 그만 문틀 위쪽에 쿵 하고 이마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이 광경도 눈여겨보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문턱을 넘을 때 벼랑간 펄쩍 뛰어올라 문틀 위쪽에 쿵 하고 이마를 박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빈소에 술을 따르고 향을 피우고 엎드려 절한 다음 맞상제와 마주 섰습니다. 그런데 예의를 갖추어 맞상제와 맞절을 하던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방귀를 뀌고 말았습니다. 맞절을 하고 나서 할아버지는 상주에게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어릴 때부터 절친한 벗이었는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구나. 슬픔이 깃든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이 인사말을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뒤로 물러앉고 아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행동을 눈여겨본 대로 빈소에 술을 따르고 향을 피우고 엎드려 절한 다음 맞상제와 마주 섰습니다. 아이는 맞절을 하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물론 방귀를 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대로 방귀는 나오지 않고 너무 힘을 준 탓인지 그만 똥을 싸고 말았습니다. 상갓집 안은 온통 똥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문상온 사람들이 모두 손으로 코를 막아야 했습니다. 아이는 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지 속에 똥을 깔아뭉개고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자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아이는 상주에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어릴 때부터 절친한 벗이었는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구나. 슬픔이 깃들인 목소리였습니다. 똥으로 얌전해진 신부. 옛날 어느 곳에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재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상의 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얼굴을 보고 반하지 않는 총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재주 또한 뛰어나서 붓글씨, 그림, 길쌈 등 무엇 하나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상의 딸은 20살이 가깝도록 시집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보통 말괄량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질이 얼마나 거세고 까다로운지 한 번 심통이 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상도 딸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습니다. 재상의 딸에 대한 소문은 금세 온 고을에 퍼져서 어떤 집에서도 며느리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못 가고 나이만 먹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상의 집에 뜻밖에도
재상의 집 못지않은 양반집에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그 양반집 아들은 아주 똑똑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재상은 사윗감을 불러내어 밖에서 만나보았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군. 여간 똑똑한 게 아니야. 재상은 사윗감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를 한 후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게, 내 딸이 혼인을 해서도 고분고분하지 않고 성질을 부린다면 자네는 어찌하겠는가?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꾀를 써서 휘어잡아야지요. 그래,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가? 있습니다. 사위는 재상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재상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허허, 정말 좋은 방법이군. 딸아이의 못된 성질을 제대로 고칠 수 있겠어. 이윽고 혼례를 올리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신랑은 전날부터 다른 음식은 먹지 않고 콩죽만 잔뜩 먹었습니다. 그리고 혼례를 올리러 신부의 집에 가서도 찬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신방이 마련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방에서 신부와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쯤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에 신부는 잠이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신방에 친정어머니가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똥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신부는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똥을 쌌다니. 신부는 자기 속옷에 똥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버렸습니다. 첫날 밤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게 무슨 망신이람. 얼굴이 빨개진 신부가 신랑을 보자 신랑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신방에서 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신랑이 방에서 똥냄새가 난다고 하기에 놀라서 달려왔더니 이 모양이구나. 신부는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신랑은 날이 밝자 신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친정에 홀로 남게 된 신부는 그날부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말괄량이 기질은 사라지고 풀이 죽어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고분고분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재상은 사위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딸아이의 못된 성미가 고쳐졌으니 이제 그만 데려가게.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그리하여 신부는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꼭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그 뒤 말괄량이 신부는 온순하고 얌전한 아내가 되어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답니다. 똥으로 돈 벌기. 옛날 어느 마을에 정만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만서가 길을 가는데 벼랑간 똥이 마려웠습니다. 정만서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똥을 눌 만한 곳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큰일 났네. 똥이 마려운데 눌 곳이 없으니 바지에 그냥 싸야 하나.
정만서는 똥이 마려운 것을 참으려 해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아무 집이나 다가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그러자 안에서 주인이 나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길을 가던 사람인데 갑자기 똥이 마려워서 잠깐이면 되니 뒷간을 좀 쓸 수 있을까요? 정만서가 안절부절 못하며 간절히 부탁하자 주인은 못마땅한 얼굴로 정만서를 흘겨보았습니다. 우리 집 뒷간을 쓰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돈을 내겠다면 또 모르겠지만. 정만서는 주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고약한 사람이네. 똥을 누면 귀한 거름이 될 텐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돈을 뜯어내려고 해.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했지만 정만서는 어쩔 수 없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볼일을 봐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되겠소? 정만서가 돈주머니를 꺼내며 묻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20전은 내야지. 그게 싫다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정만서는 몹시 화가 난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똥 한 번 누는데 20전이나 달라고. 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강도나 다름없고. 그래도 정만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20전을 내주고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뒷간으로 달려가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만서는 똥을 다 누웠는데도 뒷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급하게 된 것은 주인집 식구들이었습니다. 모두들 똥이 마렵고 오줌이 마려웠습니다. 이보시오. 뒷간에서 나오지 않고 대체 뭐 하는 거요? 주인이 뒷간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만서는 태연한 얼굴로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뒷간에서 나오라 마라 하는 거요? 나는 이 뒷간을 20전을 주고 샀으니 오늘 하루 동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이요. 알겠소. 주인은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뒷간에 가고 싶어서 야단인데 밤 늦게까지 뒷간을 차지하고 있는다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정만서에게 애언조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뒷간을 샀어도 우리 식구들 생각도 좀 해주시오. 내가 아까 받은 20전을 돌려줄 테니 제발 나와주시오. 그래도 정만서는 뒷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전을 돌려받고 뒷간을 내놓으라니 그럼 믿지는 장사가 어디 있어. 내 돈 20전에다 20전을 더 보태서 40전을 주지 않으면 이 뒷간에서 밤을 꼬박 새울 거요. 아, 알겠어. 그럼 20전을 더 줄 테니 제발 뒷간에서 나오시오. 알겠소. 그제야 정만서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뒷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챙겨 요요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똥도 누고 돈도 벌고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바지에 똥 싼 원님. 옛날 어느 고을의 원님이 하인 하나를 데리고 먼 곳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말을 타고
하인은 말의 고삐를 잡고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산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금 전부터 어기적거리며 힘들게 걷던 하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원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날이 똥이 마려워서 도저히 못 걷겠습니다. 원님은 하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하인은 똥이 너무 마려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갈 길이 바쁜데 이런 데서 꾸물거리면 되겠느냐? 원님은 못마땅한 듯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원님의 승낙을 기다릴 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벼랑간 말고삐를 놓더니 풀숲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하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투덜거렸습니다. 버릇없이 감히 상전에 기다리게 하다니. 똥을 누고 오면 혼을 내주어야겠군. 그런데 원님은 하인이 사라진 풀숲을 바라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금 뛰어갔던 하인이 어느새 볼일을 마치고 풀숲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럴 수가. 번개불에 공복 까먹겠네. 원님은 다시 말고삐를 걷고 있는 하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님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웬 똥을 그리 빨리 누웠느냐? 무슨 비결이라도 있다면 내게 좀 가르쳐다오. 원님의 말을 듣고 하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똥 누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렇게 투덜대더니 인정머리 없는 원님을 골탕 좀 먹일까. 하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똥을 빨리 누는 비결은 별것 아닙니다. 똥을 빨리 누울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누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가 대체 어디냐? 아시다시피 한 군데는 방금 지나왔으니까 다른 곳을 가르쳐 드릴게요. 원님은 하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변비에서 해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좋아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원님이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똥을 빨리 누는 곳이 얼마나 남았느냐? 원님은 웬일인지 갑자기 똥이 마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똥 이야기를 하자 몸에서 금방 반응이 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한참을 더 가야 하니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묻는 게 아니냐. 원님은 마려운 똥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마쯤 더 갔을 때였습니다. 원님은 더욱 급해져서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느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하인의 말을 듣고 원님은 입술을 깨물며 마려운 똥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얼마 못 가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 왔느냐?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원님은 계속 참다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는 더는 못 참겠다. 얼마나 남았느냐? 예, 저기 보이는데요. 아이고, 이러다 바지에 싸겠네. 원님은 마침내 바지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러다가 정말 옷에 싸겠는걸. 이만큼 골탕을 먹였으니 이제 봐줘야겠다. 하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찜짓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왔습니다. 빨리 내리세요. 원님은 얼굴이 노랗게 되어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허리띠를 미처 다 풀기도 전에 똥을 싸고 말았습니다. 원님은 엉거주춤 서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야, 빠르다. 똥을 빨리 누는 곳이 따로 있긴 있구나. 똥이 열리는 나무.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형은 아주 잘 살았지만 동생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동생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형이 혼자 다 차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형은 농사 지을 땅도 많아서 창고에는 언제나 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땅 한 평도 없이 남의 집안일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 동생은 오랫동안 일거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집 식구들은 물만 마시며 며칠을 지내야 했답니다. 며칠을 굶게 되자 견디다 못한 동생은 양식을 얻으러 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형과 형수를 만나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온 식구가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형님, 형수님, 나중에 꼭 갚아드릴 테니 쌀을 조금만 빌려주십시오. 그러자 형수가 말했습니다. 쌀을 공짜로 줄 수 없으니 나무를 해다 주면 밥을 주겠어요. 고맙습니다, 형수님. 동생은 그 길로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가서 나무 한 짐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형수는 밥그릇이 담긴 보따리를 동생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동생은 보따리를 들고 기뻐하며 형의 집을 나섰습니다. 동생의 집은 형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집까지 가려면 가파른 비탈길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동생은 너무 힘이 들어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자 동생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구나. 형수님한테 얻은 밥을 몇 숟가락만 떠먹어야겠다. 동생은 보따리를 풀어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밥그릇이 제법 묵직했습니다. 형수님이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셨구나. 고맙기도 하여라. 동생은 이런 생각을 하며 밥그릇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동생은 기겁하고 놀랐습니다. 밥그릇 안에는 밥 대신 똥만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나무를 한 짐이나 해다 주었는데 남도 아닌 동생을 이렇게 대접하다니. 동생은 너무 기가 막혀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풀숲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검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풀숲으로 뛰어가더니 밥그릇 안에 담긴 똥을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강아지를 보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녀석 배가 고팠던 모양이로구나. 나 대신 너라도 배를 채웠으니 다행이다. 그래, 넌 집이 어디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동생은 이렇게 말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동생의 뒤를 졸졸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 녀석 집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남만 쫓아오네. 길을 잃었구나. 동생은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강아지를 기르기로 하고 검둥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검둥이가 온 날부터 동생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식구가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도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가득 웃음이 많아지고 식구들 사이에는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한편 동생을 야박하게 쫓아보내던 형은 동생의 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아직 아무 소식이 없지? 지금쯤 굶어 죽었다는 소문이 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형은 동생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누추한 저희 집을 다 찾아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씨 착한 동생과 식구들은 형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형은 동생 집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토록 오래 굶었으면 뼈만 남았을 텐데 모두들 얼굴에 살이 오르고 기름기가 흐르네. 게다가 뭐가 그리 즐겁다고 다들 웃고 있는 거지. 형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동생에게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검둥이를 보여주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검은 강아지를 데려온 뒤부터 우리 집이 달라졌습니다. 집안에는 언제나 웃음이 감돌고 밥을 먹지 않아도 전혀 배가 고프지 않게 되었답니다. 형은 동생의 말을 듣고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옆에 있는 검둥이를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검둥이는 비명을 지르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검둥아!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검둥이를 사당 밑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검둥이를 묻은 곳에서 대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는 하루도 되지 않아 쑥쑥 자라나서 사당의 지붕을 뚫고 하늘로 뻗어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은 대나무를 올려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나무에 벼이삭이 잔뜩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벼이삭들은 바람이 불자 우박처럼 후두둑 후두둑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생은 벼이삭을 거두어 들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검둥이 덕에 부자가 되었다고. 아이고, 배 아파라. 욕심 많은 형은 그날 밤 몰래 동생의 집 사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검둥이를 꺼내어 자신의 집 사당 밑에 옮겨 묻었습니다. 며칠 뒤 검둥이를 묻은 곳에서 역시 대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는 지붕을 뚫고 하늘 높이 솟아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은 대나무를 보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대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우와, 벼이삭이 굉장히 크네. 꼭 복숭아만한 걸. 형은 너무 좋아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매 하나가 툭 떨어지더니 형의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또 똥이잖아. 형은 입안에 가득 찬 똥을 뱉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대나무에 달려있던 열매들이 마구 떨어졌습니다. 그 열매들은 모두 똥이었습니다. 으아, 사람 살려! 똥벼락을 맞은 형은 눈 깜짝할 사이에 똥더미 속에 파묻혀 버렸답니다. 똥으로 갚은 빚. 옛날 경기도 안성 고을에 청룡사라는 절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스님은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나의 어릴 적 친구가 이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한다고. 스님은 몹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친구가 원님이 되었다니 나도 이제부터 어깨에 힘주고 다녀도 되겠는걸. 안성 고을에 원님이 부임하던 날 스님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원님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여보게, 정말 오랜만일세. 원님이 된 것을 축하하네. 원님은 어린 시절 친구였던 스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장난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짐짓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시더라? 나는 스님 친구가 없는데. 스님은 원님이 일부러 자신을 못 알아보는 채 하자 몹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원님이 되었다고 사람을 무시해? 어디 두고 보자. 스님은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를 업신여기다니 언젠가 반드시 이 빚을 갚아주겠어. 그런데 얼마 뒤 스님은 절에 찾아온 신도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관철사가 우리 고을을 시찰하러 온다는군요. 오, 그래요. 스님은 원님을 골탕 먹일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밖으로 나가 들쥐의 똥을 주워 모아 곱게 빻은 뒤 한 댄박쯤 흰 종이에 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님은 사람을 시켜 그것을 원님에게 보내며 이런 말을 전하라고 일렀습니다. 청룡사 스님으로 계신 친구분이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신선들이 먹는 메주가루라고 하더군요. 원님은 선물을 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오, 이런 귀한 것을 보내주다니 고맙다고 전해주시오. 원님은 스님이 보내준 선물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랬다가 며칠 뒤 안성 고을을 찾아온 관찰사에게 그것을 바쳤습니다. 신선들이 이것으로 된장을 만들어 먹는다고. 그럼 어디 맛 좀 볼까? 관찰사는 메주가루를 한 숟가락 떠 먹었습니다. 무슨 맛이 이래? 이건 똥이잖아. 관찰사는 새파랗게 질려 똥을 토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원님은 스님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기를 모른 척했다고 똥으로 빚을 갚는구나. 원님은 스님 때문에 큰 망신을 당했지만 드러내놓고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원님은 설사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뒷간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청룡사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원님께서 스님을
관하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설사병이 나서 고생을 한다더니 이제야 옛 친구가 보고 싶은가 보지. 스님은 원님을 만나기 위해 관하로 갔습니다. 원님은 넓은 방에 자리를 깔고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스님이 방에 들어서자 원님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그렇게 누워 있는 건가? 똥구멍 근처에 종기가 난 것 같은데 어찌나 아픈지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절로 난다네. 저런 고생이 많겠군. 이렇게 아픈 걸 보면 종기가 무척 큰 것 같네. 어느 정도인지 자네가 좀 살펴주겠나. 다른 사람한테는 보일 수가 없어서 일부러 자네를 불렀다네. 원님은 이렇게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치켜 들었습니다. 어디 보자. 똥구멍 근처에 종기가 났다고. 스님은 원님의 엉덩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눈을 끔뻑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원님은 아랫배에 힘을 주어 참았던 설사를 쏟아냈습니다. 부지직. 그 순간 물짓똥이 스님의 머리와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그제야 스님은 쓴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당했군. 지난번에 들짓똥으로 자네를 골려줬더니 오늘은 자네가 물짓똥으로 나를 골탕 먹이고 서로 똥으로 빚을 갚은 셈이구먼. 허허허. 똥으로 싼 물고기. 경상북도 포항시 오천읍 항사리에는 오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 절 이름이 항사사였는데 내 물고기라는 뜻인 오어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신라시대에 해공이라는 나이든 스님이 운제산 자락에 있는 항사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해공 스님은 젊었을 때부터 별난 행동으로 유명했습니다. 삼태기를 등에 지고 춤추고 노래하며 돌아다니는가 하면 우물 속에 들어가 몇 달씩 있다가 나오곤 했습니다. 또한 우물에서 나올 때에는 어김없이 푸른 옷을 입은 아이를 먼저 내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얼굴을 불쑥 내밀었는데 해공 스님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물에서 금방 나왔는데도 옷이 전혀 물에 젖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통력이 있었던 해공 스님이 항사사에서 머무르고 있을 즈음 원효대사도 운제산 계곡에 원효암을 짓고 열심히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해공 스님과 원효대사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운제산 골짜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계곡을 흐르는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빠르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 물고기들을 바라보고 있던 해공 스님이 원효 대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오랜만에 저 물고기들을 가지고 법력이나 겨루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러자 원효 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그럼 이렇게 하세. 각자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서 씹지 않고 산채로 꿀꺽 삼키는 거야. 그리고 바로 똥을 누워 그 물고기가 몸 밖으로 살아서 나오게 하는 거지. 그거 재밌겠군.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바지를 걷어붙이고 계곡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서 산채로 꿀꺽 삼켰습니다. 자, 이제 똥 누러 가세. 해공스님과 원효대사는 쭈그리고 앉아 얼른 똥을 누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삼킨 물고기가 곧바로 똥으로 통해서 나왔습니다. 해공스님과 원효대사는 물고기들을 계곡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살아서 헤엄치는데 다른 한 마리는 움직이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뜨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저기 살아서 움직이는 물고기가 바로 내 물고기라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를 보고 서로 자신의 물고기라고 우겼으니 말입니다. 내가 삼켰던 물고기라니까. 아니야. 자네 것은 저기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죽은 물고기고 내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야. 해공스님과 원효대사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다가 나중에는 멱살을 잡고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항사사라는 절은 두 스님이 서로 내 물고기라고 말했다고 하여 오어사로 그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답니다. 똥물을 뒤집어 쓴 아내. 옛날 평양에 꾀가 많기로 소문난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얼마나 꾀가 많았는지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권세 부리는 양반들이나 욕심 많은 부자들을 감쪽같이 속여 골탕을 먹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아내는 남편에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돈도 벌어오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만 참견하고 다닌다며 김선달에게 늘 잔소리를 했답니다. 김선달은 남편을 우습게 알고 돈만 밝히는 아내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혼 좀 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다녀온 김선달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사람 똥도 약으로 쓰이는 것 같더군.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걸 보면. 아내는 김선달의 말을 듣고 귀가 쏠깃해졌습니다. 어머, 그래요? 서울은 역시 뭔가 다르네요. 그러더니 김선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똥을 어떻게 해서 팔고 있던가요? 아내가 관심을 보이자 김선달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아내를 골탕 먹일 생각에 똥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냥 똥이 아니지. 사람의 똥을 잘 말려 곱게 가루를 내어야 비싼 값에 팔 수 있다오. 아내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똥을 팔아 큰 돈을 벌어보려고 그날부터 여기저기에서 사람 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볕이 드는 날에는 마당에 돗자리를 깐 뒤 그 위에 똥을 펴놓고 잘 말렸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말린 똥을 모두 가루를 내어 자루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마치 쌀을 보관하듯이 말입니다. 김선달은 처음에는 못 본 채 하다가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똥가루를 자루에 담지 말고 채반에 담아두는 게 낫지 않겠소.
제반에 보자기를 깔고 담으면 많이 담을 수 있을 거요. 알겠어요. 진작 가르쳐 주시지. 아내는 김선달이 시키는 대로 채반에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똥가루를 담아 두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똥가루는 꽤 많이 모아졌습니다. 몇 겹으로 쌓인 채반에 담긴 똥가루가 서너 말은 좋게 되었습니다. 김선달은 그날 날씨를 살피며 아내를 골탕 먹일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날이 잔뜩 흐리더니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곧 소나기가 내릴 것 같자 김선달은 급히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똥가루를 팔러 갑시다. 요즘은 평양시장에서도 똥가루가 잘 팔린다던데 오늘같이 흐린 날은 똥가루를 아주 비싼 값에 팔 수 있거든.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당장 가지고 나갑시다. 아내는 똥가루가 가득 담겨있는 제반을 머리에 이고 김선달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김선달과 아내는 평양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대 같은 비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구 퍼부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채반에 담겨있던 똥가루가 비에 젖어 물이 되어 아내의 얼굴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올수록 똥물은 넘쳐 흘러 아내는 온몸에 똥물을 뒤집어 쓴 꼴이 되었습니다. 김선달은 그런 아내를 보고 웃음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안타까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금가루가 똥물이 되었네. 아우, 아까워라. 소나기 때문에 돈 벌기는 다 틀렸군.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중얼거리는 김선달의 말을 듣고 그제야 아내는 김선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 정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똥물로 목욕을 한 아내는 화가 치밀어 채반을 멀리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김선달은 시장 쪽으로 내달리며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속은 사람이 바보지. 그러길래 누가 돈을 좋아하래. 똥으로 보인 돈.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자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 아낌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나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돈이 비처럼 마구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참 희한한 꿈이네. 꿈은 반대라던데 혹시 돈이 아니라 똥이 쏟아지는 게 아닐까? 잠에서 깬 농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농부와는 달리 소문난 욕심쟁이였습니다. 농부는 할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장에서 돈이 마구 쏟아졌다니 예사로운 꿈은 아니군. 아무래도 큰 재물을 얻을 것 같아. 오늘은 온종일 저 사람 뒤를 몰래 따라다녀 봐야겠다. 농부는 아침을 먹은 후 소를 몰고
밭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농부가 눈치채지 못하게 살금살금 농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농부는 소의 쟁기를 지어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 뒤에 숨어서 농부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쟁기의 날이 땅속에 있는 무언가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돌뿌리에 걸렸나? 농부는 쟁기질을 멈추고 땅을 파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땅 속에 항아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열어본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아리 속에 돈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항아리를 여기에 묻어두었지? 틀림없이 임자가 있는 돈일 거야.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에 대면 안 되지. 꿈에서처럼 전장에서 돈이 쏟아진다면 또 모르겠지만. 농부는 항아리를 땅속에 다시 묻어버렸습니다. 한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바위 뒤에 숨어서 농부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땅 속에서 보물을 찾은 게 틀림없어. 그런데 땅 속에 도로 파묻는 걸 보니 남의 눈을 피해서 밤에 보물을 가지고 갈 모양이군. 할아버지는 농부가 밭을 다 갈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농부가 집으로 돌아가자 할아버지는 밭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파내어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아, 이게 뭐야? 새똥, 개똥, 말똥, 온통 똥뿐이잖아.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몹쓸 친구로군. 내가 몰래 뒤따라온 걸 알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항아리에 똥을 넣어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자 할아버지는 화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이렇게 내가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어디 한번 홈 좀 나봐라. 할아버지는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항아리를 짊어지고 농부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려 사다리를 타고 농부네 집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친구가 자는 방이 여기쯤이겠지. 할아버지는 지붕에 구멍을 뚫고 항아리에 담긴 똥을 방 안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한편 농부는 잠을 자려고 방에 누워 있는데 벼랑간 천장에서 돈이 마구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농부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어젯밤 꿈이 맞았네. 천장에서 쏟아진 주인 없는 돈이니 이제 이 돈은 내가 임자야. 그렇게 해서 마음씨 착한 농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똥으로 보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친 것을 평생 동안 아쉬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